Greece is facing a full-blown economic crisis,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has pointed to rich tax evaders and corruption as two major causes.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form the system, it recently had to resort to closing its banks. From politics and economy to culture and even sports, deep-rooted corruption is causing crisis in all fronts, drawing global consensus that now is the time to eradicate such practices. Korea is no exception. From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Sewol-ho ferry disaster to a recent bribery scandal, politics, corporations, and civil society has been hit by a series of incidents, calling for the government to deal with corruption on all fronts.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나 중단됨이 없이 반드시 해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various strategies to root out corruption. As part of efforts to eradicate corruption, the government has revise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Now, public officials are prohibited from exploiting their status after retirement by finding new jobs in related corporations. The anti-corruption bill has also been revised to punish public officials who take bribes, even if they were not in exchange for favors. On this week's Upfront, we discuss further efforts needed to enhance integrity within the Korean society. Hello and welcome to Upfront. I'm Song Se-ryun. Korean government is now actively cracking down on corruption after the recent bribery scandal that painfully reminded us that the Korean society has not shaken it off completely yet. On today's Upfront, we're joined by Mr. Lee Sung-bo, chairpers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 hear more about ongoing efforts to build integrity in our society.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패 청년 문제.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한 2년 6개월 됐다고 하셨죠? 네, 위원장 그렇습니다. 맡으신지 네. 그 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 국가청렴위원회, 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이 세 기관이 통합을 해서 2008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네. 그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그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이 잘못을 저질러서 국민들이 이제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고충 민원을 저희가 현장 중심 이런 활동으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 공직사회의 어떤 부패 발생을 저희가 예방을 하고 또 부패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청렴이라든지 반부패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다 반영을 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국민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온라인 포털로서 국민신고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정부 대표 민원 전화인 110이라는 전화번호 그것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익의 신장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만큼 왔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그 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한다면 요새는 이제 인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감도 있고 여러분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을 인권에 결부시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권익에 결부시키거나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좀 구별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말 그대로 우리 우리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을 그 기관에서 이제 호소를 하면 거기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고요. 저희도 이제 권익위원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충민원이라고 저희가 네. 부르는데
그런 고충 민원을 다루다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뭐 이렇게 배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관 간의 어떤 그 권한을 그 분할한다는 의미로서는 저희가 뭐 가능하면 이제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개입은 안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온갖 그 정부 기관들에 대한 고충 민원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론상으로는 뭐 인권위원회에 관한 부분, 뭐 법원이나 국회에 관한 부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제 이렇게 중첩이 될 수가 있지만 인권과 권익은 이제 구별이 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혼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협조가 이루어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큰 어려움은 없겠죠.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 개의 과거 기능들이 지금 합쳐져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시키는 것이 좀 전문적인 면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통합돼서 이론의 창구를 만들었다 하는 거기에 장점이나 의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그런 지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것을 통합한 그 이유를 연역적으로 보면 네. 국민의 권익 보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고충 처리 이 민원을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한 반대편에 공무원들의 어떤 부패 행위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기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은 그것들이 이제 따로따로 처리됨으로써 서로 연계되는 이런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는데 네. 저희가 해보면 고충 민원을 처리를 하다가 보면 이게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공무원이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불리한 어떤 처분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부패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부패 신고를 이렇게 같이 소위 말하는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것은 행정 심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익의 침해가 있을 때 두 가지 이제 트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고충 민원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 심판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 심판에서도 그 행정 심판 우리 뭐 교수님도 그 법학 교수님이시기 아시겠지만은 행정 심판에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 그렇죠. 그 인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 사람이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충 민원으로 이렇게 돌려서 또 처리를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것들이 다 이렇게 세 업무가 한 기관에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문제의 성격상 어떻게 보면 다각도의 그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이론화된 창구를 통해서 네, 그것이 이제 별개의 기관에 있다 그러면 뭐 그거를 그쪽 기관에다가 이렇게 뭐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또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묻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는 한 기관 내에 그런 세 기능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넘나들면서 소위 요새 이 정부 들어서 많이 강조하는 협업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좀 그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근래에 들어서 이 권익의 보호라고 할 때는 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재외 국민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뭐 투표권의 확대라든가 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고충 처리라든가 권익 보호에 있어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재외 국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재외 국민도 똑같이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10 전화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인터넷을 이용한 그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내시게 되면은 뭐 저희가 그 사실관계 검토를 하고 또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해서 이제 이 행정기관에서 한 처분이 과연 위법 부당한지를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정 권고도 하고 의견 표명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기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국내에 있는 그 민원인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경우도 다 이제 이렇게 통지를 해드리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좀 요즘 특히 뭐 이렇게 온라인화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언어상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네. 자국 우리나라 말을 못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뭐 민원을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외국어 전용 그 창구라는 것을 이제 국민신문고에다 개설을 해가지고 네. 뭐 영어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2개 나라 언어로 저희들이 그 해서 그 나라 언어로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해당 부처에다가 그 민원을 처리하게 하고 민원 처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이제 그 자국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통지를 해드리고 하는 식으로
그런 처리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사실 국민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행정 서비스라든가 국내의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영역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재외동포를 포함해서 한국 국민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국민신문고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그 Q&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대개 어떤 고충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 유형들이나 그 성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외국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비자라든지 또 뭐 국내 체류 기간의 뭐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부처로 치면 이제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법무 분야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고요. 네. 그 외국인들은 그렇고 그 국내에 있는 국민들은 대개 어떤 고충들이 많습니까? 국민들은 뭐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개 분야의 그 고충 민원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경찰에 관련된 거 또 뭐 이 환경에 관련된 거, 자기 주택에 관련된 거, 뭐 아니면 도로에 이렇게 도로를 다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다. 뭐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불편하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새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국방에 관한 그 군대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 뭐 이런 문제들이 네. 있고, 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그 전 분야에서 그런 그 고충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정규 그 직원들도 있지만은 그 각 부처에서 파견된 그 공무원들이 상당히 네. 많은데 그것이 거의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전 부처에서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처리하는 민원들이 우리나라 전 부처가 처리하는 모든 업무에 다 관련이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부 기능으로서는 옴부즈만 기능을 여기서 다 네, 담당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뭐 어떤 고충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그냥 질문, 뭐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될 때 또 용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질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데 그런 질문들이나 또 뭐 고충들이나 그런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보여서 그걸 감당한 인원들이 어떻게 조달이 되고 있는지 그게 그래서 이제 궁금했는데. 저희 그 위원회에 들어오는 아까 110하고 그 국민신문고를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 들어오는 민원의 그 숫자라는 건 사실 1년에 한 400만 건 정도, 네. 하루에 뭐 10,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 이제 권익위원회 순수한 그 인원만 갖고 처리할 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1차적으로 어떤 뭐 좀 전에 질문 무슨 그 상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해당 부처로 그것이 보내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해당 부처에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이제 그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결과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고충 민원으로서 제기를 하면 네네. 저희가 이제 그때 비로소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이제 1년에 한 3만 여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저희들 처리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인력은 항상 부족하죠. 모자라고 상당히 저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뭐 역량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적인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는데 대개 그 처리해서 신청인이 만족하는 비율이 20%를 조금 넘는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20% 좀 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낸 민원들이 이제 해당 기관에서 먼저 처리가 되고 네. 거기서 처리가 안 돼.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민원이 2차로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한 20%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수치라고 저는 보이지고요. 네. 이제 그 20%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한 5분의 4 가까운 그분들이 결국 이제 내 민원은 내 주장대로 처리가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승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승복해서 뭔가 이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것에 저는 또 주목을 하고 네.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많이 없어졌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관행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 만연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법률 이름이 좀 어렵지만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지난 3월 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제 그달 말에 대통령께서 공포를 하셔가지고
이제 내년 그 9월 28일부터 이제 시행할 그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제 그 법을 만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부탁을 하고 누구한테 뭐 공무원이나 이렇게 찾아서 부탁을 하고 또 부탁하는데 그냥 뭐 맨입으로 되느냐 네. 이게 뭐 밥이라도 한 끼 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봉투에 조금 이렇게 넣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의 그 어떤 청렴 지수랄지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교수님께서 잘 아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그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데서 매년 이제 그 각 국가별로 부패 인식 지수라는 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작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175개국 중에 우리가 이제 4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10년 동안 그 통계를 이렇게 쭉 보면 40위라는 그 기준으로 해서 40위보다 좀 아래쪽에 우리가 쭉 이렇게 39위부터 한 45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경제 규모를 세계 14위다, 15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이렇게 처져 있는 낙후된 그런 수준이라고 말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 권익위원장으로 와서 보면 아까 같은 그런 어떤 고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그런 문화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그 수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가 어렵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앞에 전임자였던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논의 과정을 거쳐서 법이 뭐 여러 가지 좀 고쳐져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법의 그 제정 목적대로 실효성 있게 시행이 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 그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네. 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어떤 촌지 문화 또 청탁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 규범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법률을 통해서든 또 어떤 선도를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사회 전반에 이런 문제가 만연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이런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선도를 한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규범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는 그런 뭐 마스터 플랜일까요? 그런 기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원래 적용 대상의 범위를 이제 공직을 중심으로 처음에 설계가 됐다가 네. 이것이 이제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하면서 이제 학교도 뭐 국공립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사립 학교도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기관도 뭐 KBS, EBS만 당초에 들어 있었는데 그렇죠. 다른 언론기관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 해서 이제 그 범위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민간 어떤 영역이 많이 그 법에 의해서 포섭이 된 상황인데 당초 이제 이 법을 권익위원회에서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할 때에는 우선 이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그런 아까 부패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고 그것을 점차 민간으로 확산한다라는 어떤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좀 이게 좀 당겨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면 이것이 공직사회만 바뀌어가지고는 나라의 우리 사회의 어떤 부패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민간 부문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도 같이 청렴해지지 않으면 사회가 이 청렴한 국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보면 유엔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데 그 글로벌한 기구에서도 보면 부패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과거에는 이제 공직 부문에 대해서만 이렇게 어떤 부패를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공직과 민간 부문을 아울러서 네. 어떤 그 공직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 사적인 이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또 하여튼 그런 그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패 문제도 역시 전체적인 부패 문제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권익위원회 그 근거 법률이 있는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률의 적용 대상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간인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와 있는 뭐 민간적 성격이 있는 분들은 이제 공직 유관 단체 그 종사자들인데
거기에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이 사립학교도 그때 포함을 시키려고 한번 그 입법이 제한이 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입법화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영란법에 관련된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몇 가지를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보고 지금은 그 제가 그 권익위원회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먼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이제 규율을 할 수 있는 좀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고 그러나 저희가 이제 민간 협력과라는 과도 있고 그 민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부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이라든지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뭐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정부 사이에 반부패의 어떤 민간 협의체로서 투명사회 실천 네트워크라는 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사회의 반부패 청년 문화를 이제 곳곳에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이 저희들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후원자적으로 뒤에 좀 있고 뭐 흥사단이라든지 우리 그 어떤 시민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런 단체들이 나서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 전경련이라든지 또는 그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MOU를 체결해서 그런 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에 저희들이 청년 교육을 가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직접 저희가 뭐 규율을 못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권익위원회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파급 효과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파트를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On today's show with Chairman Lee Sung-bo, we've touched on the government's effort to protect the civil rights. In the latter part of our show, we'll discuss the specific measures against the corruption, especially about building a proper legislative framework. One of the easiest ways for the public is exercising the right to vote. Voters should bear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they directly elect the public servants who will work for them.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their 20s to 40s is important. I think it is essential to exercise the right to vote, which is one of the most basic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itizenship. I think we should expand the role of the anti-corruption agencies. They should also have the right to punish those involved in corruption when they are found. I think the monopoly of power is the main cause. Transparent sharing of information with the public is key to preventing corruption. When information is monopolized, corruption takes place. This becomes a vicious cycle as those in power try to protect their vested rights. Strong punishment should be given to politicians involved in corruption cases. A stronger monitoring system is also necessary as a preventive measure. I think the politicians and people who have decision-making powers should adhere to a well-defined and reinforced legal standard. Politicians and company owners should act as model citizens through consensus actions. Now, I'd like to touch upon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to eradicate corruption with Mr. Lee Sung-bo, chairpers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가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청렴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그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권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분야가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위를 조금 더 다른 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OECD 34개국 중에 27위에 해당되는 순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도 우리가 뭐 적게 잡더라도 좀 네 번째 아시아 경제 국가라고 하는데 6번째로 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인식 지수에서는 뭐 앞에 대만도 있고 일본, 뭐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패인식 지수하고 국가 경제력하고 이렇게 뭐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걸 쭉 보면 부패인식 지수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입니다. 주로 이제 북유럽 국가라든지 또는 뭐 미국 쪽, 아시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홍콩 이런 것들이 상위에 위치해 있는데 그래서 결국
국가 경쟁력 내지는 경제력하고 이 부패의 문제는 이렇게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특이하게 그렇지가 못한 거죠. 경제력은 높은데 이제 부패 인식 지수가 낮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그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네. 뭐 선진국 대열에서 번번이 뭐 이렇게 좀 문턱에서 주저앉는다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 문제가 결국 이 강력한 어떤 부패 척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네. 경제적인 어떤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반론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발전 모델이 정부와 이 민관의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사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주도지만 굉장히 이 민간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어떤 오해라든가 뭐 오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관행들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부패 지수를 높이는데 기준상 기여를 한 점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억울한 점은 없는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권익위원장을 와서 이제 그 부패 지수를 관심 깊게 이렇게 지켜보고 또 제가 시간이 나면 외국의 그 부패 인식 지수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네. 지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3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엊그저께 발표된 IMD라는 지수도 이제 그것 중에 하나인데 WEF 지수도 있고 세계 경제 포럼에 관한 지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지수들을 보면 우선 첫째 문제는 뭐냐면 이 어떤 그 경제인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CP라는 말 자체가 중간에 P자가 perceptions라고 그렇죠. 했고 그 인식이라는 말이어서 어떤 실제 부패가 발생했느냐는 것은 반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국민들이나 그 응답하는 분이 생각할 때 이 정도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어서 우선 그 점에 약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지수가 여러 개가 많은데 그 중에 보면 이게 그 조사한 시점하고 발표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그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도 아까 43위 말씀드리고 했는데 2014년도 말에 발표하는 지수가 2013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2012년 말까지에 있던 어떤 2년 상황을 갖다가 그게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2년을 써먹습니다. 2013년도 통계도 써먹고. 그러니까 2014년도 현재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패 상황하고 많이 다른 것이 거기에 이제 반영이 돼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그거랑 항상 저희가 비교하는 것이 국내적으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의 이런 행정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를 저희가 또 측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도 물론 주된 것은 이제 인식조사입니다. 거기도 인식조사지만 플러스에서 저희는 무엇을 하느냐면 실제 부패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하는 현상을 거기다가 감점 요소로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는 국내적으로는 이제 물론 뭐 평가받는 기관에서는 항상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것은 그런 그 부패 발생 상황이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에 상당히 가깝다고 저희는 보는데 이제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문화라는 것이 또 각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송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어떤 그 수단으로서 관과 민이 이렇게 막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하는 그 과정에서 뭐 술도 한 잔 먹어가면서 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 못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글로벌한 스탠다드에서 보면 그런 어떤 문화는 뭔가 이제 좀 탈피될 때가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그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뭐 길지 않은 과거의 기억에 보면은 어떤 부패라든가 어떤 그 잘못된 관행들이 이제 기억에 새로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 면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생각은 그래도 그런 걸 다 감안해 볼 때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굉장히 문제가 크게 만연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과거랑 비교하면 그래도 뭐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렴 이것을 바꾸는 것은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법이나 제도를 고쳐서 이제 개선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어떤 문화를 바꾸는 이 두 가지 이제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툴을 두면 되는데 그것도 여전히 국민들의 어떤 진정으로 이것은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서 뭔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그 법도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 정책도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이제 많이 고치거나 뭐 개정을 하거나 해서 이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도 한 트랙으로 가고 또 이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인식을 바꾸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이제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장차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어떤 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청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에 배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런 청렴 교육이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나중에 큰 실효를 거둘지 않을까. 네, 뭐 단기적인 성과와 또 장기적인 성과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영란법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커다란 전기가 되는 그 법인 것 같습니다. 그 법의 핵심 규정하고 기대 효과 그러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이 법안이 2013년도 8월에 저희가 이제 그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뭐 2년도 뭐 이제 처음에 입법 예고하고 한 때로부터는 뭐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는데 오랜 시간을 지나서 결국 이제 입법이 됐습니다. 뭐 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 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국민들이 어떤 고질적인 관행을 바꾸자라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아마 이 법처럼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어떤 바람을 이 한 몸에 받은 그런 법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 고질화되어 있는 어떤 부패 유발적인 문화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그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공공기관에 어떤 일이 하나 생기면은 거기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한테 신속하게 이렇게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그렇게 잘 처리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맥이 넓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일이 막 당장에 없다 하더라도 뭐 대가 관계나 어떤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장차 일이 생기면 뭔가 좀 도움을 받겠지 하는 기대감에서 우리가 뭐 금품을 제공을 하거나 또는 그 음식을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뭐 다 이렇게 서로 묵인하고 해온 그런 관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형법, 뇌물죄를 그 규정하고 있는 형법이라든지 또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뭐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있지만 그 법에 의해서 그것들을 일일이 다 규율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어떤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으면 그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뭐 준 사람도 뭐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액수 이하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서 주어졌을 때는 과태료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금품이 게재가 되지 않은 청탁.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뭐 맨입에 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인식 조사를 해보면은 금품이 게재되지 않은 청탁도 부패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청탁을 하면 그것이 어떤 폐해를 가져오느냐 하면 그 청탁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런 그런 청탁할 그런 그 수단이나 뭐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어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현재 법이 제정되어 있는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 우리의 어떤 그 고질적인 그 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이 사회를 보다 청렴한 사회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해결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갖고 있는 이런 청렴한 사회 또 굉장히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이 법안 청탁 방지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여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특별한 법은 아니죠. 그 OECD 국가라든가 딴 나라에서도. 네, 이제 미국의 경우도 이제 1961년도에 네. 뇌물 또 이해충돌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법이 부당이득,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이제 뭐 영어로 이름이 제가 뭔지 생각 안 나는데 뇌물하고 그다음에 부당이득 그리고 이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네. 뇌물죄하고 이제 이해충돌에 관련된 어떤 죄를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다루는 법률이 있었고요. 뭐 현재도 물론 또 시행 중이지만 또 독일의 경우도 이제 수뢰죄하고는 별도로 해가지고 그 이익수수죄라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직무 관련해서 돈을 받았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는 그런 우리와 약간 유사한 그런 그 법률들이 있습니다. 네, 그 뭐 anti-bribery라든가 anti-corruption legislation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시행이 일찍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들이랑 비교를 해서 아까 뭐 이해 충돌에 관한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쉽다고 네.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뭐 차별점, 뭐 가능하다면 우수성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제가 설명드린 독일법의 경우도 대가 관계가 없이 받은 것들 이제 처벌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직무 관련해서 돈을 받아라고 그렇죠. 하는 또 요건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든 이 법에는 우선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품 수수가 수반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저희가 15가지로 그 행위 유형을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 15가지에 해당되는 부정청탁을 하면 그 자체로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품 수수의 경우에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이제 일정 금액,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한 번에 또는 이제 연간 그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직무 관련성을 그 동원을 해서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하나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행으로 갖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문화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시에서도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나가서 누가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뭐 내가 오늘 한 통 내겠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어떤 이득을 바라고 또 어떤 뭐 사회적인 뭐 보험 차원에서 미리 베풀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나중에 가서 그것이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조금 전에 이제 송 교수님이 예를 든 것처럼 뭐 친구 관계에서 친구가 내가 오늘 한턱 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이제 그 1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이제 하회하는 경우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제재를 받고 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이제 그 제재를 안 받고요. 다만 이제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가까운 이런 사이라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한 번에 이렇게 뭐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진짜 나중에 어떤 보험적으로 뭐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는 프리섬션이 세상에 뭐 공짜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에서 해서 네.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외가 있습니다. 뭐 친척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서로 도와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8가지 그 또 금품 제공에 또 예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제일 끝에 뭐가 등장하느냐면 우리 송 교수님도 뭐 공부를 하셨겠지만 사회상규라는 개념이 등장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상규라는 개념이 굉장히 불명확하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논란의 대상도 되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형법에도 나오는 개념으로서 결국 우리가 어떤 그 상식에 맞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이렇게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사회상규라는 이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보면 거기다 이제 의탁을 시켜놓은 것인데 이제 그래서 앞으로 1년 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저희가 이제 계속 준비를 합니다. 뭐 저희가 토론회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개념들을 서로 이렇게 자꾸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케이스도 많이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해서 그 경우에 뭐 유권 해석도 받고 해서
내년까지 쭉 준비를 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행령과 또 판례가 또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자리를 좀 잡아나가죠. 사실 그런 논의 때문에 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오래 걸렸고 논란도 많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논란이라고 한다면은 그 법 적용 대상에 언론하고 사립학교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되는. 되어야 됐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제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지 하나는 이제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한 그 쟁점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이 뭐 민간 분야까지 너무 확대된 것이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만 변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민간 부문까지 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어떤 단계로서 민간 분야도 일정 부분 그 뭐 부패의 가능성이 많은 분야들 아니면 공공성이 강한 분야들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찾은 것이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공립학교가 있는데 어떤 똑같은 기능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어떤 보조를 받는 그 학교의 교직원도 같이 규율이 되지 않느냐. 또 이제 언론기관도 뭐 사회적인 기능이 크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이제 민간 분야 중에서 먼저 포섭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장차는 민간 분야에 전부 확산이 될 것이어서 민간 분야가 들어왔다는 이유 그 자체로 어떤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서 이것은 과잉이다. 헌법상의 어떤 과잉의 금지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 헌법상의 논의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그 대한변협에서 낸 헌법소원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언론사가 이렇게 포함이 된 것이 다른 이제 민간 분야도 많은데 왜 언론사만 하필 집어넣느냐 해서 이제 평등권 위반이다라는 그렇죠.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또 논의가 이제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정청탁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가하는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을 경우에 이제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그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양심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자기 책임성의 원리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그 헌법소원의 쟁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아까 뭐 민간 연좌제 아니냐 뭐 이렇게 민간이 이렇게 확대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등권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제 어떤 기관들을 이렇게 그 규제 대상에 포섭시킬 건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평등권 위반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론의 가장 그 핵심을 이루는 취재라든지 뭐 보도라든지 편집이라든지 그런 행위 자체를 어떤 이것을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청탁이나 어떤 금품 수수 이런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중에 취재를 해서 뭐 우리가 어떤 기사를 내보내고 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청탁 자체는 아예 그 청탁에서 유형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을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론 자유의 문제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쟁점인 그 부정청탁이 너무 이제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가지의 부정청탁의 유형, 그 부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그런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 또 7가지 예외가 되는 사유들도 저희가 명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무엇인가를 법에 의해서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그 금품 수수 사실 그 신고 문제인데 그것이 무슨 어떤 윤리적이나 어떤 가치적인 판단을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금품 수수를 했다는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라는 것이기 네. 때문에 양심의 자유의 문제도 없다고 보여지고 공직자가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받은 어떤 금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공직자를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연좌제라든지 어떤 자기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만 그 법도 시행되기 전에 이것이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저희들이 시행령이라든지 뭐 하위 규정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안전장치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근래에 좀 케이스도 하나 있었죠? 네. 이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간 영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주로 이제 기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요. 이제 국민들의 그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좀 소비자 이익 또 공정한 경쟁 이렇게 크게 이제 5개 분야로 나눠서 그런 분야들은 보면 국민의 다수의 어떤 그 권익과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 그거를 위반하는 어떤 공익 침해 행위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신고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한 4년 가까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굉장히 큰 어떤 안전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것도 예방한 그런 사례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많이 두고 있지만 실제 신고자가 소속돼 있는 조직에서는 그 사람을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뭐 조직을 어떤 그 해치는 사람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송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역시 마찬가지로 인식도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보면 신고하는 분들이 뭐 그 조직에서 꼭 이렇게 모범적인 분들만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분들이 평소 어떤 생활에 대해서 뭐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고 행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떤 위험한 안전에 관한 어떤 침해 행위들을 우리가 적발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유인하는 어떤 책으로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입법 취지를 공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조금 마땅치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법의 취지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제기가 돼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위원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한편으로 갖고 있던 어떤 약간의 의심은 이것이 정부만이 나서서 될 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불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 법안도 필요합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의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이제 협업을 통해서 그 딴 정부 부처 또 민간 차원에서도 다 그 어떤 운동처럼 일어나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뭐 온종주의를 타파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들 이 권익위원회 외에 그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그 움직임, 운동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투명 사회 만들기에 관한 어떤 그런 캠페인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이제 막 언론에서 부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뭐 촌지 문화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그 나이브한 생각으로 우리 사회의 그 어떤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상부상조의 좋은 미덕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각종의 이런 봉투를 가지고 하는 문화들 이것이 획기적으로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와서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 권고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경조금 같은 축의금이라든지 부의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조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지만 과거에 뭐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이 있다가 이제 없어지고 했는데 그런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뭐 어떤 그런 제도로 강제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는 했는데 제일 좋기로는 저도 뭐 축의금도 많이 내고 이제 조의금도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서로 법률적인 용어로 상계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그런 문화가 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은 결혼식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도 이 청탁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나니까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 기업에서 이제 이 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준
전 사람, 청탁을 한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접대를 하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양벌죄가 있어서 자기 소속원이 어떤 그런 제재의 대상이 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소속 기관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법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민간으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산이 돼서 그런 부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뭐 반복이지만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떤 자체의 어떤 의식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의식과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되어야지만 이런 그 법을 만들고 하는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 운동들은 아마 이제 이 법의 그 제정을 계기로 상당히 촉발시키는 그런 어떤 그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연구와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ivil right and corruption are hot topics in Korea today, probably because we don't have enough of it, and some are structural and deep-seate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part of the systematic effort by the government, and recent legislation is a step forward. Ultimately, though, establishing a norm for transparency and civil rights in Korea society will take more than a government agency. The lesson seems to be clear that everybody needs to step up. Thank you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감사합니다.